페르세포네하고 데메테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세포네에게 반한 플루톤 하데스죠. 제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녀를 몰래 채워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세포네 하데스가 반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허락을 받고 제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게 되는데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는 누구의 자녀이죠? 제우스하고 데메테르. 곡시 곡물의 여신이에요. 대지 여신, 곡물의 여신. 제우스, 데메테르, 하데스는 다 형제지간이에요. 형제 자매지간.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사랑했는데 조카죠. 페르세포네의 아버지인 제우스, 자기 형제이죠. 요청을 했겠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데메테르는 어머니 데메테르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도대체 하데스 그 곰팡내나고 음침하고 망자들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곳에 하데스가 이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굉장한 신이긴 하지만 아무도 어떤 여인이 어떤 여신이 하데스의 부인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데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납치를 한 것이에요. 페르세포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어머니에게도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신부를 업어가지고 몰래 납치해가지고 신부 삼는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고대의 서양에서도 꽤나 흔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 건국 초기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데메테르는 딸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자기 일을 안 하겠죠. 사실 그래서 데메테르가 거의 이제 자기 일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지를 돌보지 않아요. 대지 돌보는 거,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라지 않고 곡식들이 싹을 틔우지 않고 대지가 황폐화되고 있었어요. 데메테르는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횃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데메테르는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밤낮 없이 온 대지 위로 그녀를 찾아다녔어요. 딸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데메테르의 그 비의라는 건 비밀스러운 어떤 의식이에요. 종교적 의식. 거기에서 이제 횃불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갔다고 들었어요. 헤르미온인들로부터. 헤르미온인들은 아르고스 그 해변가에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그들에게서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근데 통상은 페르세포네가 납치된 그 지역은 시칠리아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폴로도로스가 헤르미온 사람들이 이 납치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이 데메테르에게 전해줬다 이런 얘기는 사실 다른 전승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그리고 대체로는 이 태양신 헬리오스가 가르쳐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리오스는 지상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누구에게? 데메테르에게 헬리오스가 가르쳐줬다. 어쨌건 데메테르는 자기 딸이 하데스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분개를 했어요. 특히 누구에게 분개했겠어요? 제우스에게. 이 딸의 아버지면서도 무심한. 그때 데메테르가 노파의 모습을 하고 엘레우시스를 찾아갑니다. 엘레우시스는 아테네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엘레우시스로 이 노파의 모습을 하고 데메테르가 방문을 했어요. 엘레우시스에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켈레오스였어요. 그리고 부인은 메타네이라. 그곳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멋진 춤이라고 부르는 우물역, 그 다음에 그녀 이름을 따와서 무소, 웃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소 바위라고 부르는 그 바위 위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궁전, 이 켈레오스의 궁전으로 갔어요. 이안베라는 노파가 데메테르 노파로 변한 그 데메테르에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뭐 우스갯소리라는 건 약간 음담패설 같이 야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데메테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딸도 잃어버렸고 굉장히 상심하고 제우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약간 그런 상태였거든요. 데메테르가 구주의 노파로 변했는가? 인간 노파로. 그러니까 그 상심이 굉장히 크고 절망적이라는 상황이에요. 그 노파가 힘도 없는데 대지를 떠돌고 다니는 정처 없이 그런 모습을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이안베라는 노파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데메테르가 이제 아마 빵 터졌나 봐요. 상심했던 마음이 약간 즐거움으로 좀 바뀌는. 그래서 나중에 데메테르 축제가 있어요. 테스모포리아라는. 그때는 여인들이 우스갯소리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한 얘기도 즐길 수 있는. 야한 얘기가 여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는 사회가 주는 그런 도덕 관념, 여성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켈레오스의 아내 메타네이라가 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이에서 이 데모폰이라는.
데메테르가 이 아이를 맡아서 기르도록 해줬어요. 이 데메테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노파였는데 이 왕과 왕비가 잘 대접해준 거예요. 융성하게. 그리고 좀 마음이 풀어지도록 해줬던 것 같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처 없이 떠돌지 말고 이곳 궁정에서 이 어린 데모폰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데메테르는 이 데모폰을 아주 정성스럽게 기르고 싶었고, 특히나 이제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이 불에다 얹어가지고 이제 불 활활 타는 불에다가 데모폰을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불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켜서 이제 불사의 존재로 신과 같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필멸의 살, 인간 피부 있죠. 그것을 벗겨내고 있었어요. 데모폰은 무럭무럭 자라갔는데 어느 날 프락스테아라는 유모니까 당연히 프락스테아도 이 데모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데메테르 여신이 데모폰 어린아이를 불에다 담궜다 놨다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데모폰이 타 죽었어요. 굉장히 이제 비극적이죠. 사실 어린 데모폰은 어떤 잘못도 없고 오히려 축복받아야 할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신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건데 신이 비밀리에 무엇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신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죠. 신의 의지를 꺾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는 이 노파에서 데메테르가 자기가 여신임을 밝혀요. 그리고 이 켈레오스하고 메타네이라에게 이곳에 자기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비의 종교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의 축제와 그 데메테르의 비의 비밀스러운 그 종교 행사가 이루어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 데메테르의 비의는 굉장히 컸어요. 규모 자체가. 아테네 근처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서도 로마에서도 귀족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비의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 국제적으로 좀 컸던 그런 행사였어요. 이 켈레오스하고 메타네이라 사이에서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트립톨레모스라고, 아마 데메테르가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줬냐면 날개 달린 용이 끄는 그 수레, 이륜거, 이 거라는 건 수레예요. 용이 끌어요. 근데 용은 날개가 달린 용이에요. 서양 용은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데메테르가 밀을 트리폴레모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이륜거하고 밀을 주었기 때문에 트립톨레모스는 그걸 가지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밀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온 대지에 뿌려줬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모든 민족들이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이 트립톨레모스가 밀을 하늘에서 뿌려줬다라는 거예요. 밀씨를. 이집트 사람들도 밀을 키우고 리비아 사람들도 밀을 키우고 저기 트로이 지역, 이 지역도 밀을 키우고 자기들이 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밀을, 곡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밀과 보리인데 이거를 먹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밀은 태초에 어떻게 인간들이 그 재배 방법이라든지 이걸 알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이제 신화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파니아시스는 서사시 작가예요. 따르면은 데메테르가 찾아간 것은 엘레우시스인 만큼 트립톨레모스, 이 트립톨레모스도 누구 엘레우시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엘레우시스는 전설적인 도시를 세운 그런 영웅과 같은 존재라고 보면은 트립톨레모스가 켈레오스하고 메타네이라의 아들이 아니고 엘레우시스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페레퀴데스는 피타고라스의 스승이라고 했죠. 페레퀴데스에 따르면은 트립톨레모스는 오케아노스와 가이아의 아들이다. 점점 이제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격상되는 거죠. 여기 인간의 자녀에서 트립톨레모스가 나중에서는 완전 신, 오케아노스와 가이아의 아들이면 완전한 신이잖아요. 신격화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밀에 대한 재배 방법과 그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신성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페르세포네는 하데스하고 지하세계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데메테르가 대지를 돌보지 않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었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들도 굶주리고 모든 동물들이 굶주리고 또 인간들이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우스가 데메테르를 설득하고자 이제 하데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이 페르세포네를 지상세계로 올려보내라. 어머니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레라고 보통도 하는데, 코레라고 하면 페르세포네를 얘기해요. 처녀라는 뜻이에요. 데메테르는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과 인간들과 또 지하세계에 사는 망자들, 죽은 자들이 먹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신들은 암브로시아하고 넥타르를 먹어요. 불멸의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불멸이 존재가 되는 거고, 인간은 보통 이제 곡식을 먹죠. 하데스에 사는 망자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먹는 것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메뚜기가 먹는 것이 정해져 있고, 개구리는 개구리가 먹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먹는 것으로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메테르가 이 딸에게, 페르세포네에게 혹시 지하 세계에서 뭐 먹은 거 없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페르세포네가 이제 가물가물하겠죠. 뭘 먹었었나? 하데스가 이 페르세포네가 어쨌건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페르세포네에게 석류 열매씨를 하나 먹으라고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되는 석류 이제 빨갛고 씨가 많은 건데, 이 석류 열매를 하데스가 권해서 못 모르고 먹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먹었어요. 이것은 이제 지하세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속한 것을 먹었으면 이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페르세포네가 이제 먹었나 안 먹었나 가물가물하니까 여기서 아스칼라포스가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석류를 페르세포네가 따먹었다고. 아스칼라포스는 누구의 자녀냐? 아케론과 고르기라의 아들이에요. 고르기라는 스틱스 강이 있죠? 스틱스 강이 ним프예요. 강이 있으면 강 주변으로 이제 호수가 생길 수도 있고 시내 같은 거. 그러면은 강 주변에 이제 ним프들, 요정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하세계 스틱스 강도 그와 같이 ним프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르기라라는 ним프하고 아케론 강의 신하고 사이에서 아스칼라포스가 태어났는데, 이 아스칼라포스가 이 고자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데메테르가 아스칼라포스를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바위돌을 그냥 올려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에는 올빼미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 아케론 강이 있는데 하데스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케론 강이에요. 아케론 슬픔에 대한 강이고, 그 다음에 코키투스라는 강이 있고, 플레게톤 강, 그 다음에 레테 강, 그 다음에 스틱스 강이 있어요. 스틱스는 이제 증오를 얘기하는 거고, 레테는 망각. 이 강을 지나면 이승에서 있었던 일을 다 까먹게 돼요. 플레게톤은 이제 불에 타는 강. 그러니까 마치 뭐 거의 물의 흐름이라는 게 용암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플레게톤 강. 그 다음에 이 코키투스나 아케론 이제 슬픔에 대한 강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케론 강은 지하세계 입구에 있는데, 거기 이제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이 아케론 강을 건너줘야 망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아케론의 아들이 아스칼라포스고, 아스칼라포스가 페르세포네가 석류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고자질해가지고 데메테르에 의해 가지고 무거운 바위돌에 짓눌리는 또는 올빼미로 변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제우스는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만약에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면은 데메테르는 계속 일을 안 할 것이고, 그럼 대지는 더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제안을 해요. 중재를 해요. 페르세포네는 해마다 3분의 1은 플루톤, 하데스와 함께 있고 3분의 1은 어머니 곁에 머물도록 해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페르세포네가 원하는 곳에서 있게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했더니, 당연히 페르세포네는 남편보다는 어머니가 있는 신들의 세계에서 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어머니 곁에 있는, 그래서 3분의 1인 통상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는 싹이 나질 않아요. 그 이유는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가면서 데메테르가 상심을 해서 이 곡식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대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들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왜 모든 식물들이 시드는가, 싹을 틔우지 않는가? 이거는 데메테르가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 딸이 지하세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상심해서. 반면에 봄이 오고 여름이 가을 이럴 때는 데메테르가 딸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른 이야기에서는 3분의 1이 아니고 절반은 하데스에 있고 절반은 데메테르에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졌는데, 이것도 다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까요? 인간은 희한하게 이 세상, 이 자연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어 해요. 이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를 없는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고대사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이 없었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씨가 대지에 묻혀 있어요. 이 씨가 어떻게 해서 발화가 되는가, 어떻게 해서 싹을 틔우는가, 옛날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또는 이 곡물의 신인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절과 이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데 과학적 방법으로 이것을 탐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화로 해석했다고 하면 지금 과학이죠. 그래서 도대체 시가 어떻게 온도와 습도와 또 무게 같은 거, 무게가 이제 많이 짓눌리면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름대로 고대인들도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 정신이 신화를 만들고 그런 정신이 과학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